최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까지 대출 한도 최대 6억 원까지 사용을 가능하십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세금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네. 뭐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 중과세가 나와버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이 주는 영향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네. 조정 대상 지역 더 넓힐 수도 있어 라고 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도 확대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 같이 묶인 데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총 4군데인데 네. 이게 대출에 주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요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 예전처럼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서 확대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지금은 규제 지역이라고 하나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는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이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확 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주택자 기준으로 LTV 50%까지가 규제 지역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 70%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LTV 70%로 받을 줄 알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LTV 50%. 황당하죠. 예, 다주택자 기준으로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였는데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와 규제 지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LTV 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DSR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DSR은 1급 유권 40% 내로, 2급 유권 50% 내로 이렇게 되는데 추가로 이 DSR을 좀 더 낮출지는 좀 더 강화된 대출 규제가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LTV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서민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도 서민 실수요자가 최대 LTV 70%, 생애 최초도 LTV 80%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할 것 없이 다 지금 같이 열려 있는 게 서민 실수요자 요건과 생애 최초 요건인데 만약에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와서 서민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도 비규제만 가능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규제 지역에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나 생애 최초로 못 쓰는 거죠. 예. 아니면 LTV를 낮춰야 되거나 그러니까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민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도 LTV 70%, 80% 최대 DSR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여전히 꿀팁을 하나 드리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까지 대출 한도 최대 6억 원까지 사용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갭 투자할 때도 전세 보증금 뒤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1급 유권에서 4%대 초반 금리로 내주거든요. 2급 유권의 위험한 대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해서 뭐 우리가 강남에 입성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도 막히기 전에 이제 대책을 세우셔서 제가 그 사례와 여러 가지 방법은 책에 잘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가 생애 최초를 잘 써야 돼요. 네, 진짜. 그러니까 애매한 빌라를 낙찰받아서 생애 최초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입지가 확실히 된 곳에 대출력. 이 대출력이라는 게 무조건 영끌하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현명하게 내가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은행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은행 활용법을 기르자라는 거지 아무 곳이나 남의 말 듣고 나쁜 빚을 활용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방어력도 중요하다. 대출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대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 되는 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신용점수를 갉아먹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대출 활용 능력을 대출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책을 꼭 읽어보시고 특히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규제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호제 때문에 사실 강남 3구랑 용산 아파트 단지 4,400단지가 묶여버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풍선 효과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마포, 성동, 강동인데 그 다음에 좀 퍼지면 이제 영등포, 동작, 정확하세요. 광진 이렇게 퍼질 건데 이미 온기가 퍼져 있어요. 지금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그 토호제 묶인 영향이 이제 거기서도 바로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규제 지역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오히려 비규제가 더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언제 묶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맞아요. 들썩들썩 어차피 나는 규제는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는데 그 다음 비규제가 규제 묶이기 전에 움직이겠다라는 수요가 훨씬 많았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둔촌주공 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3억에 분양받았을 때 그분들이 위너죠. 지금 2배 이상이니까. 저 그때 뭐 했을까요? 뭐 했지? 뭐 했지 저번에? 그때 진짜 줍줍 잡으시고 하셨던 분들이 위너죠. 위너죠, 진짜로. 네. 올파포가 그냥 올파포가 아니라. 네. 유주택자들도 규제 지역 되면은 조금 이제 확 줄어드는데 뭐 약간 어떤 팁이라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요 매매잔금 대출이 거의 막혀가고 있거든요. 매매잔금.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막는 은행도 많아요. 이게 원래라면 연말에 나오는 규제였는데 지금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출을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늘릴 수가 없으니까 서민 실소유자나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안 나갔다가는 금융당국에게 욕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유주택자에 대한 그쪽 줄 거를 여기다가 먼저 떼주고 있구나. 같은 총량 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기도 힘들고 매매잔금 대출 받기도 지금 힘들어서 되는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필드 느낌이 이렇다니까요. 뭐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쪽 줄 게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열려있는 은행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가장 좋은 대출을 이제 연결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하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이렇게 이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지나치게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오는 그런 브로커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특판 상품이다. 지금밖에 못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객들을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지금 쓰게끔 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실사업자면 사실은 그런 특판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사업자가 아니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4%대 초반으로 내가 사업자 대출을 형성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는 거면 반드시 후치로 떼가는 수수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금 용도 증빙은 잘 되는지 이제 한도 약정 수수료나 미한도 약정 수수료 등이 있는지 은행 대출 수수료가 또 있는지 사업자 대출 수수료가 있는지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딱 4.3% 예를 들어 뭐 이걸로 해줄게 라고 해서 뭐지? 풀펜님은 5%대라고 했는데 이거 1% 이상 차이가 나잖아. 맞아. 그렇게 하면서 한동안 보고 가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들었어요. 저한테 4%대 중후반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는 지불 증빙 수수료라든지 자금 용도 증빙 수수료라든지 또는 상담사에게 따로 1에서 2% 정도 수수료가 요구되기도 하거든요. 지급 용도가 즉 다른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거래 비용이 더 나갈 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증빙 수수료가 상당해요. 그리고 이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사후 관리를 같이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되는 책임적인 대출이 맞는지 그리고 추후에 요구되는 수수료가 없는지까지도 잘 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건 방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중에 그분이 있었어요. 이정우 쌤사 이거 조정 대상이나 이거 말 그대로 규제 지역도 묶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규제 지역 묶기 전에 내가 그 매매로 계약서를 쓸 땐 비규제. 근데 잔금 치를 땐 규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일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비규제 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계약을 하고 총량을 잡아두신 즉 자설을 하신 고객님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잔금이 늦어서 뭐 잔금이 올해 말이야. 또 심지어 내년이야 이러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설을 하지 않았고 총량을 잡아놓지 못했잖아요. 그분들은 100% 승인된 게 아니네. 승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은행이 사실 규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가 총량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위주지만 계약 때 비조정이다. 그럼 비조정식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은행 내에서 총량이 부족해서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고 바로 자설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적어도 3개월 뒤까지는 잡아둘 수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3월 말이니까 6월 말까지 잔금까지는 처리가 가능한데 하반기 잔금이다
라고 하면 총량을 잡아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이 확보가 되지 못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위주로 가지만 총량 확보도 중요하다.